전라북도 김제에서 태어난 최배달은 9살 때부터 택견, 씨름 등 전통 무술을 익혔다. 16살에 일본으로 건너가 군관학교에서 가라테를 배우고 10여 년 뒤 일본 가라테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해 이름을 알렸다. 최배달이라는 명칭은 그의 일본식 이름인 대산배달에서 유래했다. 자신의 뿌리가 한국임을 잊지 않기 위해 배달이라는 별칭을 고집했다고 한다. 그는 무술 고수로서 일본 전역을 제패했으나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수십 개월 입산 수도를 통해 가공할 만한 가라테 실력을 지니게 된 것이다. 최배달은 1950년 11월 일본 다테산에서 맨손으로 수십 마리의 소와 결투를 벌였다. 총 47마리를 무찌르고 그중 4마리를 즉사시켰다. 그의 나이 불과 27살이었다. 최배달은 23세 때 일본 에도 시대 전설의 검객인 미야모토 무사시의 오륜설을 읽고 전율을 느끼게 된다. 그는 무의 단련의 끝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수련을 반복해 비로소 자신만의 무도를 창시하게 된다. 바로 극진 가라테다. 실전 무술을 중시한 무사시의 뜻을 이어 기존의 가라테를 공격형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손에 의한 얼굴 가격을 제외하고 모든 공격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한 극진 가라테는 최배달이 업그레이드 시킨 당대 최고의 무술이었다. 최배달은 1952년 3월 일본 대표 신분으로 11개월 동안 미국 전역 32곳에서 무술 지도를 했다. 1년 뒤 미국 시카고에서 다시 소와 격투를 벌였다. 당시 손날을 연마한 그는 달려드는 소를 쓰러뜨리는 것은 물론 억센 뿔까지 잘라내는 진기를 선보였다. 그는 1951년 3월 일본에서 검도, 유도의 강자들과 결전을 치른 뒤 세계를 순회하며 최강의 파이터들과 겨뤘다. 쿵푸, 복싱, 레슬링의 프랑스 무술 사바트, 브라질 무술 카포에이라까지 그의 손끝에 무너진 세계의 무술은 다양했다. 이때 최배달은 미국 대표 레슬러 톰 라이스, 태국 무에타이 챔피언 블랙 코브라 등을 꺾으며 무림 고수로서의 입지를 다진다. 심지어 1954년 한 도장에서 유도 실력자 100명과 겨룬 적도 있다. 당시 1대 100의 대결은 사생결단의 격투나 다름없는 실전이었다고 한다. 이때도 그는 너끈히 100명의 고수들을 상대하며 단 한 번도 패하지 않는 괴력을 보였다. 1958년 미국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연방수사국과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에서 무술을 지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명성과 맹위를 떨친 최배달의 수도는 훗날 신의 손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까지 받게 된다. 최배달은 극진 가라테의 명성이 널리 퍼지자 세계 곳곳에 도장과 대회를 열고 제자들을 양성했다. 그의 도장은 고수들을 배출하는 산실이 됐다. 1975년 11월 열린 제1회 극진 가라테 국제대회에는 36개국 120명의 선수가 나섰다. 그 뒤 관중과 참가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지부도 늘었다. 1960년대 말부터 북미, 남미, 중동, 유럽, 동남아시아 등의 지부를 설립하고 4년 뒤에는 일본 도쿄에 극진회관 총본부를 차렸다. 이때 그는 국제가라테연맹을 발족해 총재로 취임했다. 지금도 세계 각국의 지부와 도장은 최배달의 극진, 가라테를 배우기 위해 찾아드는 입문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한다. 그는 생전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요르단 왕실 훈장, 브라질 정부 문화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생전 무술의 완성은 곧 인격의 완성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무도인은 무의 단련 못지않게 정신 수련과 인격 도야도 중요하다는 점을 말했던 것일 테다. 그의 일대기는 한국의 대표 만화가 고우영의 대야망, 방학기의 바람의 파이터로 극화돼 우리나라에 알려졌다. 특히 당시 스포츠 서울에 연재된 만화 바람의 파이터는 일일 신문 판매고를 100만 부까지 올려놓는 인기작이었다. 이후 5권의 단행본 만화책으로 출간됐으며 2004년 동명의 영화가 스크린을 장식하기도 했다. 일본 유도의 전설 기무라 마사히코는 최배달 앞에 최배달 없고 최배달 뒤에 최배달 없다고 그를 평가했다. 최배달의 전무후무한 싸움 실력을 상찬한 말이다. 그럼에도 최배달은 생전 모든 무도는 공존하면서 발전하는 것이지 적대 관계의 무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겸손한 말을 남겼다고 한다. 절대고독의 인간 미사일 시라소니, 일제 치하 평북 신의주에서 태어난 시라소니, SBS 드라마 야인시대로 유명한 장군의 아들 김두한과 함께 한국 현대사에서 최고의 주목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각종 소설, 영화, 드라마에서 협객으로 극화될 만큼 한국 건달 역사의 상징적 존재가 됐다. 훗날 개신교에 귀의하는 시라소니는 사실 전주 이씨 가문 목사의 아들 출신이다. 괴력의 소유자답게 아버지인 이기정 목사 역시 15살에 활을 당겨 쏠 정도로 대단한 완력을 지녔다고 한다. 당시 전통 활은 성인 남자도 오랜 연습을 거쳐야 겨우 당길 수 있을 정도로 힘이 드는 무기였다. 시라소니는 집안 생계가 어려워지자
17세 때부터 만주와 신의주를 오가는 기차에서 비단 밀무역으로 살림을 꾸렸다. 그는 일본 단속원들의 감시를 피해 기차와 기차 사이를 재빠르게 뛰어넘어가면서 살벌한 생존의 법칙을 익혔다. 시라소니 특유의 노련한 판단력과 행동력은 소시적부터 길러진 본능이었다. 이후 그는 고양이과 동물인 스라소니의 민첩성과 용맹함을 본인과 동일시해 자신의 별칭을 시라소니로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1934년 중국으로 건너간 시라소니는 백두산 수련 후 상하이, 청두, 텐진 등지를 유랑하며 주먹 강자로 이름을 날렸다. 중국인 출신 폭력배들은 물론 당시 중국에 주둔하던 일본 헌병들과도 맞서 싸웠다. 그는 3년 뒤 상하이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중 일본인의 아편을 태워버린 일로 잔인무도한 중국인 청부 폭력배들과 싸우기도 한다. 시비를 걸던 미국, 러시아 등 여러 서양 출신 폭력배들도 제압한다. 그는 또 한때 중국 샤나이관을 지나 베이징으로 가던 중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돼 8개월 징역에 처해졌는데 거기서도 건장한 일본인 죄수들과 싸워 이겼다고 한다. 그 넓은 대륙에서도 시라소니의 맞수는 없었던 것이다. 당시 시라소니의 명성은 중국을 넘어 일제가 강점한 한반도에도 퍼지고 있었다. 그는 하라다 신의주 경찰서장의 복심들을 척결하면서 당대 일본에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시라소니의 주먹 신화는 중국 전역은 물론 조선 팔도에도 널리 알려졌다. 반쯤 졸린 눈을 하면서도 어디선가 시비가 붙으면 안광이 형형했다. 그는 일반적인 주먹 다짐보다도 상황에 맞춰 급소를 노리는 임기응변이 강했다. 3m 공중까지 뛰어올랐다고 전해지는 전설의 박치기부터 상대의 이마를 작살내는 무릎치기까지 공격 기술이 다양했다. 일순 비룡처럼 날아올라 피스톤 펀치를 날리거나 돌개바람보다 매서운 발차기를 가하는 등 화려한 무예로 조선 제1의 주먹으로 이름이 알려졌다. 심지어는 당대의 맞수 종로통 김두한까지 그 전륜한 실력에 감복해 시라소니를 형님으로 모실 정도였다. 해방 후 시라소니가 한반도로 돌아올 때 경성의 주먹들은 희각지세를 이루고 있었다. 우미관을 중심으로 한 김두한, 명동신사 이화룡, 동대문, 알카포네, 이정재가 세 축을 형성하고 있었다. 당시 시라소니는 이화룡이 감찰부장을 맡고 있는 서북청년단에 가입해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는 조선 반도의 명성이 자자한 인간 미사일이었다. 시라소니의 타고난 위력의 박치기를 당해낸 인사가 없었다. 한간에는 시라소니의 박치기가 3m 이상의 거리를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나간다고 해서 권총의 탄환보다 빨랐다는 소문도 나돌 정도였다. 이에 호승심을 부린 일제 잔병들이 나름의 무기를 들고 달려들었지만 시라소니만의 예리한 칼 던지기 솜씨에 일본군 무리가 와해됐다고 전해진다. 당대의 시라소니는 해방 전국에서 서북청년단 감찰부장은 물론 독립운동가 해공 신이키의 경호실장을 맡을 정도로 무력이 대단했다. 그는 이미 1945년 본인의 친구를 박살낸 한국계 일본 깡패 가네미야 일당 40여 명과 단신으로 대적해 끝장을 본 위인이었다. 낭만 주목의 마지막 전설인 인간 미사일 시라소니의 명성이 세상을 뒤덮는 건 시간 문제였다. 시라소니가 아무리 당대 1인자 주먹이었다 할지라도 세월에 장사 없고 조직에 못 버티는 게 인간의 한계인 것이다. 당시 남한의 조직 폭력배 두목 특히 이정재는 더할 나위 없이 큰 조직을 거느리고 있었다. 직속 휘하에 1만 명 이상의 무리를 두고 있었다고 한다. 반면 시라소니는 혈혈단신으로 조폭 세계에 입문하였으니 여러모로 장애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바야흐로 그때 동대문 거두 이정재와의 갈등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 씨름꾼 출신인 이정재는 당시 전국대회에서 황소 10마리를 부상으로 거둘 만큼 천하제일의 장사였다고 한다. 그 같은 괴력을 지닌 이정재도 6.25 동란 당시 피란지였던 부산에서 지역 깡패, 용가리 소속 10명의 불량배에게 린치를 당하고 있었다. 그 길을 우연히 지나가던 시라소니가 깡패들을 제압해 이정재를 살려줬던 것이다. 그때부터 이정재는 시라소니를 형님으로 깍듯이 모셨다. 그렇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던 이정재도 당시 혼란한 시대 상황을 틈타 나름 본인의 조직을 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시라소니와의 갈등이 시작됐다. 동대문의 알카포네로 불렸던 이정재에게는 이북 출신 명동파의 시라소니가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결국 제1의 주먹 강자인 시라소니도 1953년 이정재 일당에게 가혹한 린치를 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이후 이정재의 복심 이석재에게 한 번 더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뒤에는 모두가 시라소니의 재기는 불가능하다고 점칠 정도였다. 그때 시라소니는 동양인 이북 상인들의 민원을 청탁하기 위해 이정재에게 갔으나 그의 부하들은 이미 갈퀴, 도끼, 절국공이로 무장한 상태였다. 혼자였던 시라소니는 보스 이정재에게 점포 양도를 요구하다 그 일파에게 모진 집단 구타를 당해 중상을 입는다. 이석재의 추가 린치에도 겨우 명주를 잡고 있던 시라소니는 복수를 위해
2년 동안 권총을 품고 다녔다. 하지만 이정재는 박정희 혁명 정부가 집권한 이후 형장의 이슬로 돌아갔다. 그 일파도 자유당 독재 정권의 주구 노릇을 했다 하여 불명예의 정치 깡패로 종식됐다. 시라소니로서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소리 없이 죽어버린 셈이었다. 그는 이후 서북청년단 소속의 옛부 아들을 교화시키는 기독교인이 됐다. 시라소니 이성순의 아들인 이희현 목사는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친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다. 아버지는 싸움에 이기고도 그 지역을 접수하지 않았어요. 오직 일제에 대항하여 주먹을 휘두르셨으며 광복 후에는 독립운동가였던 신익희 선생의 경호실장을 역임하고 6.25 때에는 국군으로 참전하는 등 나라를 사랑하신 분이셨습니다. 물론 최종 평가는 독자들의 몫이다. 그러나 시라소니는 풍운의 시절 속에서 치부보다는 낭만 주먹을 택했다. 그것이 비록 무지막지한 주먹 세계의 소설이었다 할지라도 고독한 사냥꾼으로서 살아온 이성순의 이름, 석자를 기억하는 것은 꽤나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김두한의 어린 시절은 제외하고 속칭 주먹패에 가입한 이후부터 50년대 이전까지의 내가 아는 경력이다. 중간에 혹 빠진 게 있을 수도 있겠고 모르는 다른 경력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최대한 고증을 해보았다. 무려 전적이 10전 10승 9KO다. 36년 19세까지로 좁히면 8전 8승 8KO다. 게다가 속전속결로 끝냈다. 그럼 이제부터 고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다. 우선 김두한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증언에 따르면 약 10세에서 11세부터 싸움을 시작했다고 한다. 어렸을 때 실제 원노인 집에서 얹혀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운동을 열심히 했던 건 맞는 것 같다. 김두한 혼자의 헛소리가 아니라 살아생전 정진영의 이야기도 일치했으니 말이다. 돌로 아령 같은 걸 만들어 헬스 비슷한 운동을 했고 뛰어서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즐겼다고 한다. 우리가 또 몰랐던 사실은 김두한 싸움의 원천은 복싱에 있었다는 점이다. 13, 14세에 종로 바닥을 어슬렁거리면서 우연히 체육관을 구경하게 되었고 거기서 후일 김두한이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는 몇 살 아래 터울 정복수를 만난 것이 복싱을 익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복싱을 두 눈으로 본 김두한은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고 체육관을 다닐 입장이 아니었던 김두한은 운동이 끝나는 시간에 정복수에게 개인 레슨을 받곤 했다. 또한 자루에 소리나 모래를 담아 마당에 걸어놓고 복싱 연습, 킥 연습을 하였고 정진영과 같이 파트너가 되어 상대방 때려눕히는 기술들을 연습했다고 전해진다. 이 둘이 하루 왼종일 싸움 연습하다 익힌 기술이 드러매치기 이후 머리 박기 공격이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상대방 허벅지를 붙잡고 들어올려 바닥에 꽂은 후 자기가 상위 포지션이 되어 상대방 팔을 묶고 머리로 앞면을 연타로 박아버리는 테이크다운의 응용 기술을 이미 저 둘은 써먹었다고 볼 수 있겠다. 실제로 알려진 바와 같이 김두한은 이 테이크다운 기술로 여러 주먹과 일본인들을 잡았고 이 기술은 정진영도 싸울 때 꽤나 많이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지금 같으면 한창 공부하거나 친구들이랑 놀 초등학교, 중학교 시기에 맨날 싸움 연습만 하고 돌아다녔으니 이미 15, 16세 또래 중에서는 이 둘을 당할 애들이 없었다. 좋은 피지컬에 타고난 힘과 펀치력이 있었고 복싱 기술, 발 기술도 좋았던 김두한에게 도저히 일반인들은 사실 상대가 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당시 김두한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속칭 지금으로 말하면 위빙이 상당히 좋았다는 점이다. 복싱 기술을 싸움에 10분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워낙 위빙이 좋아 상대 주먹들을 흘리면서 단박에 파고들어 카운터 훅이나 스트레이트를 꽂아버리는 방식이 주요 기술이었던 걸로 알려진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 위의 전적을 봐도 알겠지만 김두한의 압도적인 일기토 전적은 완전히 34년에서 36년 사이에 쏠려 있다. 저 시기의 전적은 정말 사기 캐릭터라 불릴 정도로 압도적이다. 저 당시 겁없는 폭주, 기관차의 김두한을 시라소니가 만났더라면 냉정하게 말해 장담할 수는 없지 않았을까 싶다. 그런데 뒤에 전적 2개, 특히 마지막 1화는 세세하게 뜯어보면 꽤나 고전했다고 전해진다. 물론 너무 어린 나이에 대장이 되어버린 나머지 이후로는 버튼만 누르지 사실 직접 일기토할 일이 없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김두한은 적어도 해방 전까지는 김삼수, 김병수와 함께 꾸준히 체육관을 다니며 몸을 단련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대장이 된 이후로 무조건 술만 퍼마시고 여자만 만나고 다니면서 만신창이의 비만 몸땡이로 내버려둔 게 아니라 적어도 자기 몸 관리는 확실하게 해왔다는 이야기이다. 반도이용 청년단 시절 사진이 이를 확실히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1대1 싸움의 감이 너무 떨어져 버렸다는 점이다. 사실 김두한이 마사이치와의 대결에서 살짝 약점이 노출되기도 했는데 그 이전까지 김두한은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인파이터식의 상대들과 싸워 더 압도적인 힘과 기술로 이들을 뚝갑 해버렸다. 하지만 가라테 기술을 쓰며 빙빙 도는 속칭 빠른 스피드의 아웃복싱쟁이들에게는 꽤나 난감한 싸움을 했다. 마사이치와의 대결에선 그래도 최전성기의 체력이 받쳐줬고
감도 살아있었기에 결국에는 얼마 못 가 마사이치를 잡아 개 패듯이 팰 수 있었지만 40년대, 특히 4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떨어진 감과 몸은 유지됐지만 떨어진 체력으로 인해 부산 대장이라고 불리는 마사이치에게 하마터면 잡혀버릴 뻔할 정도로 난조를 보인다. 하지만 장기전의 체력도 떨어진 상태에서 비록 상대가 강펀치는 아니지만 저 정도 타격을 허용하고도 싸웠다는 것은 맷집 하나는 굉장했다는 것을 반증해준다. 사실 김두한이 10대 20대 초반까지가 정통 주먹쟁이였지 너무 이른 나이에 대장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반도이용 청년단 시절 즈음에서는 감찰부를 맡으면서 마구잡이식으로 밀어붙이는 인생보다는 조금씩 정치공학적으로 살아가는 태세를 취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중국계 미국인 무도인이자 영화 배우인 이소룡은 어려서부터 싸움을 좋아했다고 한다. 왜소한 체격과 병약한 체질을 극복하기 위해 중학생 때부터 길거리 싸움에 몰두하며 퇴학과 전학을 반복하는 학창시절을 보냈다. 패싸움을 즐기는 타고난 골목 대장에다 춤까지 잘 춰 각종 댄스 경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다. 당시 여자친구와 댄스장에서 춤을 추던 중 시비를 거는 미군 병사들을 때려 눕히기까지 했을 정도였다. 이소룡의 뛰어난 무술 실력은 중국 전통 무예인 쿵푸에 뿌리를 두고 있다. 7살 때부터 태극권을 익혔고 청년기에는 당대의 고수, 연문과 그의 제자들에게 유명 권법인 영춘권과 체리불권을 배웠다. 여기에 권투펜싱 태권도까지 연마했다. 이렇게 익힌 무술로 1959년 한 격투기 대회에 출전해 12라운드에서 장사들을 상대로 5분 만에 KO승을 거두고 결승전까지 진출했다. 이소룡은 중국 대륙의 주먹계를 석권한 뒤 전통 쿵푸의 단점을 간파하기 시작했다. 형식에 과도하게 얽매여 있다는 점이었다. 그에게는 좀 더 실용적인 무술이 필요했다. 이소룡은 세계 각국의 무술을 종합 연마한 뒤 장점만을 골라 새로운 무공을 창조해냈다. 자신이 오래 익힌 쿵푸를 바탕으로 권투, 펜싱, 태권도에 유도, 레슬링, 가라테, 무에타이 등 다양한 무술의 가장 강력한 기술들만 조합했다. 그를 홍콩 영화와 할리우드를 주름잡는 유명 액션 배우로 거듭나게 만든 절권도가 바로 그것이다. 뿌리 깊은 나무에 핀 꽃이라고 불리는 절권도는 상대의 공격을 간단한 동작으로 미리 차단시킨다는 뜻의 무술이다. 다시 말해 적의 빈틈을 노려 급소만 정확히 가격하는 등 불필요한 몸동작을 절약해 기력을 낭비하지 않는 무술이다. 이소룡은 사후 출간된 책 절권도에서 자신의 무술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절권도는 그저 최소한의 움직임과 에너지를 이용해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쿵푸의 진정한 길에 더 가까이 갈수록 표현의 낭비는 더 줄어든다. 실전 무술의 정수 절권도. 이소룡은 홍콩에서 5년 동안 영춘권을 연마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12년 동안 절권도를 창시 수련했다. 그는 196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 열린 국제 가라테 선수권 대회에서 절권도의 기본 공격기가 되는 1인치 펀치를 선보여 주목받았다. 3년 뒤에는 LA에 도장을 열어 당대 할리우드의 극작가 영화 배우들에게 무술을 가르치며 친분을 쌓았다. 절권도의 철학은 노장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전 형식이나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찌르는 이소룡의 무술은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공격을 강조한다. 그는 생전물이 되라 물처럼 싸우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이는 도가에서의 화육과 부쟁을 뜻하는 상선약수 사상과 유사하다. 그래서 그의 절권도는 현란하고 수세적인 방어보다는 간단하고 적극적인 가격으로 싸움의 우선권을 장악한다. 그는 주먹이나 발차기를 날릴 때도 힘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곡선보다 직선을, 복잡한 초식보다는 재빠른 기술을 선호했다. 이소룡은 자신의 몸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것을 중요시했다. 난삽한 기교보다는 기본적인 체력 단련과 정신 수련에 집중했다. 그는 실제 시비가 붙어 싸울 때나 정식 대련이 있을 때 영화에서처럼 특유의 괴성을 내지르며 화려하게 싸우지 않았다고 한다. 최대한 신속하고 간결하게 대결을 마무리 짓는다고 한다. 일례로 영화 용쟁호2 촬영 때 엑스트라 배우 몇 명이 와서 이소룡에게 싸워보자며 시비를 걸었다고 한다. 당시 엑스트라들은 실제 지하 조직에 몸담고 있던 진짜 깡패들이었다. 이소룡은 이를 귀찮아하면서도 단 몇 분 만에 소리 없이 대결을 끝냈다고 한다. 학창시절처럼 이전 투구를 벌인 것이 아니라 속도전으로 일격을 가해 승부를 가린 것이었다.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한 엑스트라들은 영화 촬영이 끝날 때까지 이소룡에게 존경을 표했다고 전해진다. 한계는 없다. 꼭대기만 있을 뿐.
이소룡의 전기를 쓴 브루스 토마스는 그가 영화 배우이기 전에 진지한 무도인이었다고 증언한다. 그만큼 이소룡은 승부에 대한 열정이 강한 인물이었다. 토마스는 이소룡이 한 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한다. 세상에 한계라는 것은 없다. 꼭대기만 있을 뿐이다. 꼭대기에 머물라는 말은 아니다. 그것을 분명히 넘어서서 앞으로 나가야 한다. 세계적 무술가이자 20세기 문화의 상징이었던 이소룡. 그의 생전 체격은 키 173cm에 몸무게 62kg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깡마른 체격은 밀도 높은 근육으로 다부졌고 체지방이 거의 없어서 극단적으로 탄탄한 몸을 유지했다. 실제 그의 서재에 꽂힌 2,500여 권의 책 중 대다수는 스포츠 생리학에 관한 책들이었다고 한다. 체구가 작은 동양인이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싸울 수 있을지 이소룡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했던 것이다. 그는 생전에 여러 명언을 남겼는데 현재까지 회자되는 세 문장이 눈에 띈다. 훌륭한 무술가는 긴장하지 않는다. 단지 준비할 뿐이다. 한계 따윈 없다. 정체기가 있을 뿐이다. 나는 10,000가지의 발차기를 연습한 사람보다 발차기 하나를 10,000번 연습한 사람이 두렵다.